자, 오랜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쉬고 계시는 주말 휴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의미 있는 방송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 방송 민족문제연구소 4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박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진입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옆에. 그리고 네. 네. 자, 김재영 현 민족문제연구소 인천 지부장이시고 변호사이신 김재영 변호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변호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승소일 높은.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이 호남과 친했어요. 자, 그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거 좀 깜빡 잊으셨죠? 오래돼가지고 지금 몇 달 만에 나오시는 건데 비정기 정규 방송. 그게 말이 되나? 앞뒤 비문인데. 네, 제가 정규 방송을 감사하게도 배정 받았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3개월 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 때문에 뭐 바쁘시게 돼요? 박사학위 아니고 썼고 박사 다 받은 다음에 한턱 내느라고 술 내느라고 계속 아유, 우리 박사님, 아유, 방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 전화번호를 그렇지. 전화번호가 몇 번이던가요? 02969-0226. 969-0226. 네, 전화를 하시면은 후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자, 02969-0226. 네. 민족문제연구소 정말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장님 안 나오시는 사이에 네. 윤석열 씨가 네. 강제동원 문제 해결하는 거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일본은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그러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못 나온 이유를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금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제동원 문제, 이것을 거의 지금 65년 한일협정급으로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일본 기업에도 돈을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안은 일본 기업이 돈 안 내도 한국 기업만 돈을 모아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거의 면죄부를 주겠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고, 돈으로 이제 역사를 해결하겠다. 또 되게 역사를 능욕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가 시민단체 중에 가장 앞장서서 토론회도 나가서 질타했고,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여러 이제 야당들과 야외 투쟁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게 진심 어린 사과잖아요. 네네. 그거 안 하겠다는 거고. 네. 이번에 지금 한일 측이 서로 협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네. 구상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 돈으로 먼저 배상을 하고 그걸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건 또 뭡니까 이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안 들어줄 건데 일본이 네. 그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그 법 검세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돈으로 플리바게닝처럼 돈 많이 주면은 무죄 만들어주는 그런 검세들의 그 습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지금 그 12구 참사 관련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인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뭐 징계를 하든지 처벌하든지 해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깡그리 무시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세월호 참사보다 이태원 참사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는 정말 망망대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건 서울 한복판에서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난 참사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아니 그 강제동원 문제만 해도 이제 아까 구상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뭐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뭐냐면 일본이 채무를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채무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뭐 이태원 참사는 뭐 어쨌든 지금 책임자 처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 해법은 간단하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뺨을 때렸는데 때린 놈이 맞은 자에게 네가 맞았으니까 너도 책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 일본 주장은 박정희 때, 한일협정 때, 한일 합의 때 다 끝났다. 끝났다. 네. 그때 우리가 준 돈으로 포철 지지 않았느냐? 네, 네. 포철이 돈 내서 배상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일본 소리예요?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인에 대한 뭐 저 배상 등은 남아 있다면서요, 국제법적으로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민단체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법을 전문가라 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포함해서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뒤집고 있는 거고 거스르고 있는 거고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정세로 가면은 미국이나 일본의 인태 전략 같은 거에 발맞추려다 보니 한국이 너무 기록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 이제 계속 연결돼 있더라고요. 교과서, 일본 교과서 문제,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연타로 쭉 있는데 일본이 지금 너무 고압적인 상태에서 한국이 저자세로 지금 납작 엎드리니까 일본에서도 윤석열 씨를 진기하다 그런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 정부도 이런 보수 정부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일본에게 많은 걸 주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중국이 한국 그 국민들에게 비자도 안 내주고 되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깔보는 거죠. 예. 야,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정말 이렇게 바뀌나요? 그러니까 국제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호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때 뭐 자랑이나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게 강제 동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발점이 네, 네, 네. 일으켰을 때 일본과 당당히 맞짱 떨 수 있을 때 느꼈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후로 일본은 우리는 사과 못해 배상도 못해 뭐 그걸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긴 한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니까 그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엄청난 비핵 국가인데. 그러니까 뭐 큰 어떤 인태 전략까지 그렇게 어려운 구도와 어떤 국제 질서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이제 일부 의혹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 대선 자금이 들어왔다라든지 뭐 그거에 의혹이니까.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정말 이런 상황들 보면 특히 민정문제연구소 입장에서는 거의 속이 터질 지경이 아닐까 지금 싶은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의 역사 투쟁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독립운동가 생존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님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나이가 다 90이 넘고 100살이 다 가까웠고 몇 명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역사적인 해결해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눈을 감으실 때 정말 눈을 감을 수 있겠나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촛불 무대에 올라와서 한 연설 중에 그런 비슷한 맥락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의 책무 이런 건 탄핵 사안이다. 그 그렇죠. 양금덕 할머니가 한 30년 동안 강제동원 진상규명 가셔가지고 훈장 서운 받으려다가 그거를 지금 취소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장은 이제 밑에 실무부서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거의 그냥 일사천리로 요식행위로 통과만 시키는데 딱 집어가지고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 시민들이 훈장을 드렸죠. 양금덕 할머니께. 네. 참 진짜 역사의 퇴행, 역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본에 가까이 간다는 것도 뭔가 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성향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거야 이제 성향으로만 따지면은 윤석열 씨 아버지가 그러니까. 일본 문부성의 첫 장학금 받고 일본 유학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무역 전쟁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본인들이 한국의 지식인들을 일본 유학을 하면 상당 부분 지원해주면서 친일파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대선 후보 때 뭐 후쿠시마에서 폭발을 없었다고 해놓으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도 뭐라고 항의할 만한 방법이 있겠어요? 후보 시절에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일반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발언도 했죠. 네, 그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논문으로 썼던 사람은 지금 안보실 1차장입니다. 네, 네. 미치겠다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거 나중에 특검할 때 우리 변호사님이 특검하시죠 직접. 우리 특별검사로. 변호사님 특검처럼 생기셨어요. 자,
자, 그럼 오늘 본 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는 용어도 생소합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 여기 지금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지금 현재 이제 민정군주연구소 인천 지부장이시기도 한 김재영 대표님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려고 나오는데 지금 그것도 강제동원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용 자체가. 네, 강제동원의 현장이죠. 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네. 우리 김재영 변호사님이 그 김순호 여러분들 김순호 어서 많이 들었다. 아 그분이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밀정 경찰국장이던 그 사람이 지금 최근에 경찰 대학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악연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악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80년 중반에 저도 이제 노동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몸담았던 우리 인천 부천 민주 노동자회에 거기에 같이 김순호가 이제 회원이었어요. 회원이었는데 인노회. 예, 인노회라고도 하고 인부노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하고 부천이 이제 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김순호는 당시에 부천 소속이었고 뭐 저는 사실 이제 주안이라고 그쪽 인천의 소속이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김순호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팔아먹었다 하잖아요. 이런같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김순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경찰국을 이제 그 행안부 내에 만들면서 제1호 경찰국장으로 김순호를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순호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이제 조직을 팔아먹은 그런 밀정 노릇한 의혹을 가진 그런 인물로 이제 저희가 계속 파헤치고 있고 지금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강집당에서 군대에서 이제 녹화 사업하고 이런 것은 뭐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노동운동하는 과정에서 89년에 우리 인부노회가 이제 그 당시 그 공안부에 의해서 이제 공안 경찰에 의해서 이제 침탈이 돼서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간부들이 구속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직이 와해됐는데 김순호가 바로 그 이후 스스로가 뭐 자기 말로는 뭐 경찰청에 들어가서 치안본부죠 그 당시 이렇게 뭐 경찰이 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경장으로 특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거의 승승장구를 한 겁니다. 경장이면 사실은 이제 그 경찰 직위로 보면은 뭐 높은 직위는 아니지만은 순경도 아니고 경장 특채를 해가지고 그 뒤로 뭐 대통령 표창 받고 이렇게 쭉 온 거 보면은 아주 승승장구를 해왔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와 같은 인부노회를 이렇게 보면은 밀고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공안 조직의 그런 부분에서 핵심으로 그 경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때 경찰국장을 할 때 치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경찰 대학장은 치안 정감이잖아요. 그 승진한 거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정장들이 치안 정감이거든요. 승진해서 이제 이분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죠. 정년퇴직이. 네,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경찰 대학장 갔는데 지금 가셨더라고요. 네. 동료. 네,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그 말씀하신 인노회 관계자분들, 피해자분들 그리고 추모연대라고 그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하시는 열사분들의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이 또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분들도 가셨겠죠. 그 경찰대학이 아산에 있거든요. 아산까지 가가지고 기자회견, 촉구, 파면 촉구 기자회견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그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여기 김재영 변호사님도 몇 번 내려가서 또 집회도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31일 날 한 건데 듣기에는 이제 경찰 대학장으로 영전시켜주고 이제 은퇴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국은 이렇게 지금 액면으로만 보면은 김순호는 밀정 행위로 동료들을 팔아먹고 어쨌든지 경찰의 남아 5 안에 드는 경찰 대학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돼 있는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방송의 리드 멘트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는 없는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뭔가 복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청산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목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러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역사에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역사 반복이죠. 어. 예, 반복.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다 반복이 되고 있고 뭐 하여튼 작년 가을에 제가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영화 리멤버가 예상보다 많이 관중들이 안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밀정 처단, 배신자에 대한 처단, 친일파에 대한 처단인데 그 시대가 또 역사가 국가가 법이 하지 못하니까 개인의 희생으로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진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 8월 작년 8월 초부터 이제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 경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정리하고 조만간 아마 저희도 이제 경찰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뭐 김순호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는 뭐 전국에 다 알려졌으니까 그 명예적 측면은 뭐 훼손이 됐다고 보는데 정말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또 어떻게 또 써먹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의심을 저희는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시킨다든가 출마하지 않을까요? 모르죠. 뭐 올해가 정년인데 저희는 이제 사실 좀 우스운 얘기 하나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치안 정감으로 승진하고 나서 인천 경찰청으로 오면 좋겠다 했어요. 저희는 한번 붙게 했는데 이제 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김순호와 같은 저런 공안 조작가죠. 저런 사람을 옛날에 그 고문 이근한 고문 기술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순호는 공안에 아마 그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기부터 중용해서 경찰국으로 세우고 하는 것 자체가 공안 통치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더 강하게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김광동 같은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히고 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나위 같은 거 왜 만드냐고 했던 사람인데 또 그 월급이 또 탐이 났나 보죠. 또 그 위원장도 하고 진짜 김순호 저기 광주 전남에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이장현이처럼. 광주고 나왔어요. 광주고 나오고 성균관대 나왔는데 당선되겠습니까, 마면? 그래도 이제 20% 목표로 하면은 할 수도 있죠. 야, 진짜 상징적으로 20%. 지금 남북 관계 파탄내. 지금 저 일본의 까막 우리 민족들의 영리를 건드리고요. 이게 언론 등에서 좀 바람을 탄다면 윤석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새날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육군 조병창. 네. 인천 육군 조병창이 뭐 하는 곳이에요? 조병창이. 네, 이제 말로 이제 되게 생소하시기 때문에 조병창을 말씀드리면 되게 생소하신데 사진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조병창을 영어로 하면 아스날이 아스날. 아스날. EPL 축구팀 아스날. 아스날이 그 축구 대표팀 그 로고가 대포잖아요. 대포. 아스날. 그게 무기 제조창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기 공장이라는 뜻이 아스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날 축구팀도 무기 공장 로얄 그러니까 왕립 일본 국립 무기 제조창 노동자들이 돈 모아서 만든 축구팀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인데 인천 아스날이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일본군을 위해서 일본 군인이 동아시아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지에 만든 유일한 무기 제조창입니다. 그 이제 사진을 쭉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평은 이름 그대로 부유한 평야 아닙니까? 넓죠. 부평이 지금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부평 사진 보시면 엄청난 넓은 뜰입니다. 넓은 뜰에다가 또 경인선 철도 만든 게 바로 경인선 철도인데 부평역도 있고 그곳에다가 이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도 넓은 그 평야니까 그 당시에 조병창 만들기 전에 일본 군인들이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이제 공부가 되는데 보시면 이제 육군 조병창이라고 일본군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어야지 전쟁할 거 아닙니까? 일본 본토에다가 도쿄를 중심으로 도쿄에는 2개나 있고요. 한 6개인가요? 일본 본토에 6개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제조하는. 그다음에 조선에는 식민지 조선에는 하나 그리고 만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희귀템이네. 희귀템, 레어템이죠, 레어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조선 중에 어디냐 바로 인천이고 그 인천 중에 어디냐 바로 부평에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천이라는 지도를 좀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이제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 37년 이제 중일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중일 전쟁은 중국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럼 중국에다가 가장 빨리 전쟁 물자를 보급하고 특히 이제 병기를 보급해야 될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선택된 곳이 바로 인천인데 부평이 지금은 부평하고 저기 해안가가 멀지만 그 당시에는 간척이 안 돼가지고 되게 부평쯤 되면 바닷가랑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부평에다가 최적지이고 또 부평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부산 원산과 더불어 인천을 개항하면서 저 인천은 나중에 청나라를 겨냥하기 위해서 개항시킨 항구란 말이죠. 원산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만든 항구이기 때문에 그 1870년 강화도 조약 때 강제 개항시킨 저 인천의 역할을 바로 조병창을 만들면서 그 어떻게 보면 압권적인 그 일본의 식민지배 침략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가 저런 거를 전혀 몰랐었는데 네. 굉장히 역사적 의미랄까 이런 건 굉장한 우리 것이네요. 부평역 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거기 뭐 먹자골목도 많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부평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진이 보면 바로 일제 강점기에 그 뒤에 있는 까만 거는 다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건 다 평지입니다. 그 부평 공원, 그 아파트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부평역 옆에 있는 바로 이 넓은 곳이 다 조병창이 되고 조금 이제 이것은 흑백 사진인데 이제 칼라 사진 보시면 이 칼라 사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군이 그 자리에 바로 진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라 사진은 미군에 의한 사진이지만 거의 일제 시대 조병총과 거의 비슷한 형태와 공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집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설명해 주시죠. 잠깐만 이제 이 사진 보면은 네. 저 끝에 있는 산이 계양산입니다. 계양산. 예, 원래는 인천에 이제 인천이라는 데는 인천하고 부평이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부평의 그 본산은 저 계양산 밑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넓은 뜰이 있고 벌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인천이 이제 조병창을 만들었는데 이 조병창은 인천이 제일 그 조병창이라 한다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평양에도 있었습니다. 평양에 이제 분소식으로 제2 조병창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뭐 군도 또 특히 총 그다음에 총탄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국에서 전부 녹그릇이나 뭐 동전, 구리 뭐 이런 걸 전부 수집을 해서 이제 기차로 이렇게 싣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주물 공장에서 녹여서 그걸 만들었던 겁니다. 현관에 들리는 아마 거의 확실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평하고 바다가 예전에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만석동이라는 그 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포구인데 그쪽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잠수함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잠수함 만들었던 사진 보여드리고요. 아직 이 사진 계속 보면 계양산인데 인천 저 건너편이 계양구인 거죠? 그렇죠. 네. 저 보이는 산이 계양산인데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계양 아닙니까? 예, 고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의 원래 중심은 계양이고 그 밑에 경인 아라뱃길 해가지고 한강과 접한 황허장터가 또 인천 지역의 3.1운동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인 상권이 계양산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쪽에다 철길을 안 냈습니다. 일부러 조선인 상권 망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조선인 상권과 한번 부평으로 또 철길을 내가지고 지금의 부평역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된 곳이 그런 된 역사가 거죠. 있네요. 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보시면 이 사진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그 이 안에 비행기 활주로도 있어요. 활주로도 저기 위에 보시면은 그 하얀 길게 도로가 좀 활주로처럼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위쪽에? 네. 예, 거기가 바로 비행기 활주로까지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작은 공장이겠거니 이렇지 않다. 아, 그러네요. 진짜 무슨 네. 창 그러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지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산했는가? 자, 대표적으로 생산한 무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일본도다. 네, 이제 이거는 이 칼은 뭐냐면은 그 총에다가 착검하는 칼입니다. 총검이라고 하죠. 총검. 예, 총검이 있고요. 아주 우리의 저 총검으로 또 많은 정말 독립운동가들 사상했겠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총인데요. 9구식 소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9구식 소총이고 38식 소총이라는 말만 하는데 38식 소총은 좀 길고
구후식 소총은 좀 개량된 것인데 이 조병창에서 인천 조병창에서 구후식 소총 주로 생산했고요. 성능이 좋습니다. 개량돼 있고요. 구구식이라는 말은 그 우리는 단기를 썼는데 옛날에 일본은 황기 2600년이 19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599년 즉 1939년 연식이네 연식. 황기로 2599년에 만들어서 해서 구구식인데 저 구구식 총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해방 이후에 6.25 때 한국군의 주력 총이 더 적어 있기도 했고 상당 기간 동안 한국군의 주력 총으로 쓰였습니다. 구구식 소총이 바로 인천 조병창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총에다가 착검하는 것은 아니고 휴대용 이제 대검이 되겠죠. 이 휴대용 대검에는 그 이 조병창만의 로고가 있거든요. 그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 로고를 한번 보시면 이런 로고입니다. 예, 이게 일본 조병창을 상징하는 마크죠, 마크. 회사 마크. 그 마크가 어디에 찍혀 있는가? 바로 이렇게 일본군 군도에 칼에 이렇게 딱 로고가 찍혀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로고가 찍혀 있으면 아 조병창에서 나온 칼이구나라고는 알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잠수함도 만드는데요. 실제 보시면 잠수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뭐 맹활약하는 건 아니고 이 일본 군에서 부평 조병창에 잠수함 만들라고 전황이 하도 급하니까 잠수함 만들어 지시 내리는데 한 달에 110대 1년에 120대 만들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급히 부랴부랴 만석동에다가 저렇게 도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저것이 활용되고 연합군과 싸우진 않았고 오히려 연합군이 들어와서 파괴되고 활동 못한 그런 잔해가 미군에 의해서 사진이 찍힌 잠수정이니까 실제로 야 조병창의 규모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저 정진석 할아버지 정인각이 네. 이제 그런 부류들이 네. 돌아다니면서 뭐 비행기 헌납하고 네. 또 학생들 네. 전쟁 나가라고 네. 이제 뭐 설교 같은 걸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쇳덩어리 모아가지고 보내지는 곳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아, 강제동원의 현장이다. 첫 번째로 이 조병창은 일본군이 침략 전쟁에 무기를 만드는 곳이라면 두 번째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다. 두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곳이 다시 그 자리에 뭐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그대로 미군이 들어와서 성적이 올려버렸으니까 그렇지만 96년부터 아마 그게 YS 덕분이자 모르겠지만 95년도에 광복 50주년 맞아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러면서 총독부도 철거하고 또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도 철거하고 하면서 뭐 민족적 자존감을 좀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96년도부터 인천 시민들이 스스로 부평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받자라는 운동을 이제 가열차게 벌이면서 이제 이곳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요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변호사님 한번 사진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억이 근데 해볼 텐데. 예,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노동운동을 했고 또 2000년 초반에는 제가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고시 공부하는 시기여서 제가 여기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 또 선배들이 열심히 이제 했던 것은 제가 나중에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기간으로 보면 90년 중반부터 미군 기지 되찾기, 또 공원 조성하기 이런 부분이 이제 제기가 돼서 2000년대 와서 계속 이제 그 부평도 그렇고 인천 전체로 그 미군 기지 반환 운동 또 공원 조성 운동 이런 걸 벌여왔습니다.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2019년 말부터 지금 이제 이 캠프마켓이라고 칭하는 여기 이제 미군 기지였죠. 여기를 이제 지금 일부씩 이렇게 이제 반환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정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진 볼 때 그 사진은 굉장히 이제 넓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지금 캠프마켓이라고 돼 있는 반환받는 그 부분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반환이 돼서 아파트들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거기 지금 한 18만 평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지금 이제 반환 부지로 지금 이제 인천시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8만 평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감이 안 오네. 상당히 높습니다. 28만 예. 평이요? 아니 18만 평. 18만 평이요? 예, 예. 네. 그 정도 지금 그러니까 축소된 거예요. 그 한 2배는 됐을 겁니다. 아,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18만 평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문동에는 외국어대학교 6배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벌써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용 대표님이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대표시랍니다. 예. 저는 이제 공동 대표이고 이제 사실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전체 운영위원장이신 이제 이민우 선배님이 이제 상임 공동 대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 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사실은 이 역사문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8월 달에 8월이 아니죠. 잠깐만요.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만들긴 했는데 이 지금 조병창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이제 삼아서 지금 이제 같이 논의하기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됐어요. 그 작년 여름부터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조병창 문제가 좀 인천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추진 협의회를 이제 결성을 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천시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장이 바뀌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 작년이니까 이 박남춘 시장이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 저희는 조병창 내에 있는 병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병원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하고 해서 인천시가 그때부터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걸 철거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에 저희가 반대 운동을 해온 겁니다. 그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부지에 예. 아파트만 세울 게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좀 남겨놓자 이런 소리죠.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캠프마켓이라고 이 층에서 지금 이제 반환받고 있는 이 부지에 조병창 건물 시설이 한 40여 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남아 있는 게 왜냐하면 철거하는 것도 있고 또 보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D구역이 좀 이제 올해부터 반환을 받는데 거기에 한 30여 개 시설과 건물이 이제 다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B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반환받고 국방부에서 오염 정화를 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병원 건물이 있는데 이 병원 건물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병원 건물은 조병창 시설 중에서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하다가 다친 분들이 거기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그 부분인데 굉장히 컸어요. 이 사진 아마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조병창 그 부지 내에서 가장 한 중앙에 2층으로 있던 큰 병원 건물이고 해방된 뒤로도 미군 또 우리나라 6.25 때 군인 그런 국군들이 병원으로도 사용하고 위수병원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또 간호장교 양성소로도 사용하는 상당히 역사가 있고 유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반드시 보존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밑에 오염이 있어서 그 오염 정화 때문에 국방부가 철거를 해야 된다. 인천시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저희하고 좀 이렇게 대립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 병원 사진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번호로 한 23번 사진인가요? 아마 병원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기다란 건물 말씀하시죠? 예. 기다란 아주 건물. 상징적인 예, 이 건물입니다. 요겁니다. 예. 예.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철거 이제 많이 이제 훼손이 돼서 훼손되기 전 사진. 예. 그때 아마 저게 48년도에 찍은 것으로 예, 이게 보통 미군이 나오는데요. 찍은 건데요. 예. 그 뒤에 계양산이 딱 보이고 규모가 이제 그 조병창 내에서 병원이 이 정도 컸으니까 이 조병창 안에 근무했던 군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물 중이 대부분 폭격당하고 또 중간에 철거되고 해가지고 건물의 왼쪽 1층짜리 하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지나고 미군이 들어와서 또 미군 스스로가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미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좀 관심을 좀 덜한 사이에 또 없어진 것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성도 있는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조병창 병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보존해다오. 이것만이라도 그래서 이 단체 이름이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인데 이 단체에서 요청하는 게 이 건물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시에다가 그러네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죠. 지금 그 민정문제연구소가 하는 일 중에 네. 친일파들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네. 그 동상 밑에 그 사람들의 친일 행적을 써놓는 걸로 네. 그게 역사라고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그 정도만이라도 해도 고마운데 그 정도도 안 하니까 문제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병창이 무기만 만들었던 게 아니고 조선인들 데려다가 강제로 노역시킨 네. 강제 동원의 현장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강제 동원의 현장임을 저희가 증언할 수 있는 사진이 19번 사진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겠죠. 예, 사진들을 준비해 왔는데 와. 예, 지금의 인천 송현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인천 송현 공립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그 44년 9월이니까 해방되기 1년 전에 이 학생들을 데리고 기념 촬영을 한 건데 누구냐면 누가 그럼 이 공장 가서 일할 것인가? 이 앞줄에 이제 교장이 군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이 있고 그 옆에 하얀색 선생님이 있는데 그 앞줄에 교장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하얀 옷 입은 선생님들 좌우로 까만 옷 입고 있고 머리띠를 하고 있는 소녀들 7명이 보입니다. 저 학생들이 강제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2세, 3세 이때쯤 되겠죠. 일본인 7명의 학생들이 이 강제 동원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니까 우리의 보면은 우리가 보통 강제 동원 이야기를 하면 조선인이 일본 본토 군함도와 같이 사도공사단과 같이 일본 본토로 끌려가서 강제 동원만 당했다 이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한반도 한복판에 인천 부평에 저렇게 강제 동원의 현장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조병창이 되겠고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 소녀들이 14세 미만의 여성 소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로센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 진주한 폭격 당시에 일본 비행기 제로센 비행기라고 있습니다. 가메가제 특공대에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에 쓰였던 그 제로센 비행기의 엔진과 부품을 만드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혜경 박사님이 이 사진을 확보해 하셔가지고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공출을 통해서 저런 것을 얻거든요. 공출 사진 볼까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우리가 일본 놈들에게 공출을 많이 당했다. 녹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렇죠. 요강까지 예. 학교 종까지 다 빼앗겼다. 이런 말 듣는데 이곳은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강제로 빼앗은 공출받은 것을 모아서 여기서 주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선만의 강제 동원의 흔적, 그 물품 피해 수탈이 아니라 일본의 그 강제 동원, 강제 수탈의 흔적도 조병창이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전체에 일본의 어떤 침략을 알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도 이 마찬가지고. 방송을 윤석열 씨가 봐야 되는데.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D구역이 아직 이제 올해부터 반환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굴뚝 그 주조물 공장도 있고 또 철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걷어들인 뭐 여러 가지 그 주조물들을 싣고 와서 거기에서 녹여서 했는데 제가 이제 부평에서 오래 산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 그 조병창 그 있던 그 근처에서 가면은 그 동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답니다. 옛날 그 동전 그런 것들이 이 중국 돈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땅을 파면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보면은 얼마만큼 많이 이제 수탈이죠.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강제동원 하나만 좀 이제 노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발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가서 그 노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은 주로 정신대를 피해서
여기에 이제 부평의 조병창에 가서 뭐 간호부로 일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노역에도 종사하고 그랬던 것으로 돼 있고, 학생들은 아마 단체로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학생들이 그냥 바로 여기에 이제 조병창에 와서 일하는 그런 그 강제 노역들이 있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 연 인원 10,0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돼인 것으로 알고 야, 있습니다. 저렇게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참 하긴 그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혜경 박사님이라든지 이상희 교수님이라든지 또 그 부평 역사박물관, 네. 또 인천 역사박물관이 그래도 꾸준히 이런 역사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자료로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분들과 힘 있는 분들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시민들과 연구자들은 계속 이것을 남기려고 기록을 지금도 남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여기에 또 관련돼 있는 그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좀 친일파가, 유명한 친일파 2명의 이 조병창과 연관이 있거든요. 먼저 최병덕이라는 이제 군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마이크 들고 이제 연설하는 게 최병덕인데요. 이 사람은 친일 명사전에 당연히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파이고, 일본군 장교를 했는데 그때 직함이 주로 이제 병기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병기 장교라고 하나요? 뭐 군수장교 뭐 이 정도. 예, 병기를 만드는 중 무기 제조창에서 근무했는데요. 실전 전투보다는.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조국인 바로 이 인천 조병창에 제일 공장장으로 파견나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천이 조병창이 본부이고 이 공장이, 이 제조창이 바로 이 제조소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천은 본부, 평양은 이제 지사쯤 되는데 이 부평을 제일 공장장이라고 하는데 일 공장장을 했어요, 이분이. 이 최병덕이. 거의 뭐 최근에 김순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조국에 와서 조국의 같은 민족뿐만이 아니라 중국 민족까지, 동아시아 민족까지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든 장본인이니까 총을 직접 쏜 친일파도 나쁘지만은 그 무기를 대량으로 만든 최병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의 국립묘지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 나 장군묘역에, 그것도 제1 장군묘역에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일제 때 군인이었던 자가 네, 이승만 들어서고 나서도 그대로 군인을 했다는 네. 그런 거죠. 또 최병덕은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그 최연소로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6.25 때 이제 그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이승만은 가짜 방송하고 대전으로 도망가고, 또 시민들에게 도망가지 말라, 정부가 지키겠다 해놓고는 한강다리 끊어버리잖아요. 네. 한강다리 폭파 책임자입니다. 나 진짜 폭파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네. 어처구니 없네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바로 그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서울 현충원에 고이 편안하게 누워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저 얘기할 수 사람 있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 살잖아요. 네. 밤에 귀신 목격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거기 88 도로를 놓을 때 네. 그랬다고 해요. 88 도로를 놓을 때 이제 막 공사를 하니까 거기서 엄청난 유골들이 유골들이. 발견돼 갖고 거기에 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 20년 전에는 그 도로에 밤에 가면은 그렇게 무당들이 많았어요. 저 무슨 기 받는다 그래갖고 원혼을 달려고 했나? 어쨌건 저 사람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현재 한강철교 네네. 그 남단 쪽에서 보면요 포탄 자국 아직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위령제도 지냅니다. 네. 예, 그분들 위령제를 지냅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되겠고, 최병덕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병창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자, 이 제목을 보시면 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부평 미군기지, 친일파 후손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이건 또 무슨 이 친일파가 이야기인가요? 누구인가? 바로 송병준. 이완용과 동급이라고 하는, 아무튼 이완용보다 더 윗선이라고 하는 송병준의 후손이 이거 우리 땅이다, 알고 봤더니 우리 조상 땅 송병준이래 해가지고 오랫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송병준은 누구인가? 강제 병합이 된 이후에 일본이 송병준에게 은사금을 주니까 너무 적다, 내가 조선이란 나라를 너희한테 넘겼는데 조선의 값어치 치고 나한테 너무 적은 값을 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완용 부럽지 않은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친일파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나 일제 때 뭐
재산 정리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땅이 이제 자기 땅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나 찾아가지고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 이때 이 후손이 저도 직접 만났습니다. 저도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왔던데 조용히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 조용한 데 가가지고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냥 눈 감아주면 자기가 소송해서 100% 이기진 않겠지만 일부라도 승소하면 그 금액의 상당액을 연구소에 낼 테니까 당신들이 친일명 사전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여튼 익명으로 내겠다라고 저한테 그것도 거래라고 저한테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그것도 거래라고. 민족문제연구소의 혼이 완전히 바뀌는 말도 안 제가 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몰래 녹음해놨어요. 하여튼 얼굴은 잘하셨네. 아니고 예. 소리는 녹음해놨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쨌든지간에 그러한 역사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 당시에 마침 친일 반미적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땅은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 귀속이 됐고 친일파 땅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기 아이고, 때문에 다행이네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낸 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것이고 그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만 또 준비해 온 사진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조병창이 갖고 있는 일본에서 일제 시대 때 조병창 미군 기지로서의 그 캠프 마켓 그 이후에 최병덕 관련된 이야기, 친일파 송명준과 관련된 이야기 이후에 최근에 이제 인천 부평 지역의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뭐 인천 뭐 부평 문화원 이런 분들이 또 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땅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서대문 형무소 가면 사형장 뒤에 땅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뭐 시체 빼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땅굴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굴들을 이미 다 조사를 발견할 수 있는 다 조사했는데 이 땅굴의 용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추정은 방공으로 쓰여질 수 있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땅굴이 오랫동안 용도를 모르고 보니까는 뭐 그 주변의 분들이 그냥 새우 보관하는 토굴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조건 박사님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조건 박사가 일본의 기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예, 이게 그 기밀 문서예요. 극비라고 쓰여 있네. 네, 극비 문서 맨 위에 이제 극비라고 쓰여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44년, 45년이 되면 이제 일본이 이제 연합군에게 지겠다, 못 이기겠다 생각하고 결호 작전이라고 해서 우리 본토만이라도 지키자, 본토만이라도 결사방어, 옥새투쟁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쭉 홋카이도부터 1호 작전, 2호 작전 해가지고 결 7호 작전, 쉽게 말하면 최후의 방어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 7호 작전이 바로 조선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해서 바로 이제 인천 부평까지를 결 7호 작전. 글로 연합군이 온다 이렇게 본 거죠. 글로 연합군 내려올 것이다, 상륙할 것이다 보고. 지금도 인천에 가면 알뜰리 비행장이 있고 비행장, 그다음에 그 구멍들 해안 그 초소 구멍들이 많거든요. 방공 포대죠. 그런 것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천쯤에서 끝났는데 인천쯤에 바로 거기시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조병창에서 발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공호가 그 구멍들이 용도가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옛날 사진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그 당시 문건에 나온 것들을 한글로 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 두 개가 있는데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멍 파는 거예요. 지하호를 판 거고 그 밑에 있는 사진 요즘 걸로 보니까 지하호가 이렇게 있더라.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병창이 단순히 무기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일본의 최후의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결 7호 작전의 최후 저항선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다양한 역사적 가치가 바로 이 한 곳에 그러네요. 몰려 있는 것이다. 그것도 수도권에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하호 잠깐만 한 말씀 드리면은 그러니까 캠프마켓 지금 반환받는 그 부지 내에 깊이 있게 지금 파놓은 지하호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 시설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이제 용도는 이제 총을 만들고 하면은 총 시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안에서 핵실험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전부 이제 이렇게 쳐 있고 지금 인천시에서 작년에 1억을 이제 들여서 그 지금 조사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할 거로 생각하고 그 부영공원에 이제 그런 큰 시설이 하나 있던 거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근에 아까 말씀 이제 나왔던 한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한 30여 개 정도의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은 뭐 방공호로도 쓰였고 또 아까 말씀 나눴던 그런 아마 옥새 작전의 일환으로 계속 아마 그렇게 지하호를 아마 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부지가 넓고 그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하기가 딱 좋았던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 문서에 의하면 그 조건 박사님이 밝히신 문서에 의하면 그 도쿄에 있는 이제 사진 하나 보시면 이제 그 도쿄 우리 도쿄에도 조병창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도쿄에 있는 조병창에 있는 무기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일본이 가장 먼저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계속 싸우려면은 무기 만드는 공장을 좀 안전한 곳에 좀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에 있는 그 무기 조병창을 이제 부평으로 옮기려고 했던 기록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아까 제가 일본 본토에는 6개가 있었고 조선에 하나 만주에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조병창이 일본은 이 일본이 가해자가 아니라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의 원폭 돔도 평화의 돔이라고 하면서 평화의 공원도 만들어 놓으면서 스스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이 조병창 시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놔두면 계속 그것이 침략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침략의 증거인 조병창을 다 없애고 있거든요. 이미 다 없앴고 지금 이제 도쿄에 있는 제1조병창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병창 사진 보시면 이게 빨간 건물이 조병창 건물의 일부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도쿄 공립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왼쪽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건물의 일부로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아 이건 도서관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이곳이 일본이 무기 만드는 곳을 모르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나 일본 시민들조차도. 일본은 자기네들의 침략 역사를 가리기 위해서 저걸 없애는 것인데 우리는 피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가 돼서 왜 조병창을 없애냐 이 말이죠. 이건 고 윤석열이가 지금 강제동원 문제 해결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규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인천에서는 그 조병창 시설들을 보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원형이든 원형이 아니든 그 흔적들을 남겨놔야 역사의 교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일본 육군 조병창 그 역사문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일본 육군 조병창이 이제 그 표현이 맞는데 인천이 있다고 해서 인천 육군 조병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문화 생태공원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 어차피 여기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병창과 같은 역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문화를 같이 가미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 역사의 교훈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제 침략 흔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앞으로 일본이 우리 침략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표로 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역사문화 생태공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활동하시는 사진 한번 몇 개 볼까요? 그럼요. 우리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추운 날도. 이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작년 11월 달에 유정복 현 시장이 이제 작년에 이제 선출되고 나서 어쨌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조병창 병원 건물을 이제 철거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기습적으로 철거를 한 겁니다. 11월 초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지금 여기 캠프마켓 정문인데 정문에서 저희가 이제 중단하라고 기자회견하고 또 인천시장 그때 만나서 유시장 만나서 바로 중단을 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철거하라고 이제 국방부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9일 날 이제 투쟁 선포까지 하고 지금 농성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캠프마켓 그 정문 앞에 지금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까지 했냐면은 조병창 병원 건물은 이후에 D구역에서 이제 이렇게 반환받는 조병창 시설이 한 20여 개 이상 되는데
똑같이 거기도 철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병창 병원 건물은 반드시 보존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역사 문화적인 측면으로 남겨서 이 캠프마켓의 이 공원을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겁니다. 그 부지 캠프마켓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민들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인데 요 조병창 시설을 무조건 다 철거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했더니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조병창 시설은 일제 그 흔적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남겨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 건물인데 왜 직을 남기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빨리 이 여기 부지를 그냥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숲공원 만들고 또 호수공원 만들어서 자기 아파트 주변에 환경 좋은 데로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일부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뭐 다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천시입니다. 인천시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조병창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또 앞으로 이걸 보존하면서 같이 공헌화해가지고 갖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이제 오히려 버리고 일부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받아서 저희 그 역사문화 생태공원 그 추진협의회와 대립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려움에 좀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천시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이 조병창 시설들을 지키고 또 공헌화하는데 기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이어서 좀 이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안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안은 군함도에 이어서 군함도에 대해서 일본이 각주에다가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지금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이행도 안 하고 있고 약속 이행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지금 정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현안인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여야 모두 언론이 반대하면서도 그 똑같은 일이 우리 서울 그 수도권 한복판인 인천 부평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은 없애려고 하는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 형무소를 88년도에 없애려고 실제로 철거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철거하려고 양쪽 끄트머리에서부터 철거가 들어와서 실제 지금 서대문 형무소 주차장 공간도 서대문 형무소 공간이었고 그 반대쪽도 공간이었는데 지금 일부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88년도에 그때 올림픽 성화가 지나가니까 외국인들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해가지고 그거 철거했는데 그 당시에 막았던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불도저에 발 집어넣어가지고 막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서대문 형무소가 구립인데 서대문구에서 지금 너무나도 좋은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서울에 오는 시민들이요 전 세계인들이 서대문 형무소 안 가는 분이 없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수입적으로도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인데 그런 똑같은 가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더 가까운 서대문 형무소에 더 가까운 이 인천 조병창을 남겨서 뭐 여러분들이 자본가들 또는 행정가들이 원하는 수입도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도 알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후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 장소네요. 뭐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중요 핵심만 남겨서 공원으로 만들자. 그게 소위 말하는 메모리얼 파크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한번 추진하자는 얘기도 일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조병창 시설이 이 공헌화하는데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돼서 역사 문화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제대로 탄생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용 변호사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지금 요즘에 농성 아니라고 천막농성 추운 그 아주 한파에서 아주 우리 회원들이 고생이 좀 많습니다. 그 승소일 높은 변호사신 줄 알았더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변호사셨네. 참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역사의 역진이다 이렇게 늘 방송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이란 자가 역사를 지워내고 일본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일은 지금 일본이 다시 군사 대국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제 강점기가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무장하는 거 일본으로서 뭐 어쩔 수 있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를 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대통령이라는 자가, 피해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남기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돼야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민정무지연구소 45번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